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원주시 도시재생센터에서 한방건강강좌를 맡게 된 한의사 윤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모아니온 원주점에서 진료원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건강강좌를 맡게 돼서 어르신 여러분들께 필요한 간단한 건강 상식들이랑 그리고 수지침 쓰실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는 노년기 관절 건강에 대해서 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자가 관절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집에서 이제 혼자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나 이제 관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어르신분들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를 하시거나 이제 혼자 계실 때 대부분의 시간에 관절을 어떻게 아끼고 운동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년기의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 협착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릎 쪽, 어르신들 무릎 쪽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 가지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간단한 설명이랑 이제 그런 질환들의 특징이랑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지침 들어보셨죠? 손에 사람 몸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노년기 관절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동물이죠. 동물이라는 게 동자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정말 그 자체인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올바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오늘 전체 강의의 핵심이기도 한데, 올바르게 움직여야지 몸의 중심이 맞춰져야지 건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 및 연부 조직의 위축 및 손상이 온다, 또 관절의 구축 및 퇴행화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육은 뭐 많이 아실 텐데, 연부 조직이라는 게 뭐냐, 연부 조직은 사실 근육도 포함해서 뭐 인대나 힘줄이나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몸에서 만졌을 때 뼈를 제외한 좀 말랑말랑한 부분들 있죠. 그런 데를 연부 조직이라고 칭하는데, 그런 연부 조직들이 위축이 된다, 손상이 된다. 또 위축은 뭐냐,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은 항상 이완하고 쭉 늘어나고 수축하고 이 작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위축이라는 건 완전히 수축한 상태에서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늘어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적당히 이완돼야 될 때 이완이 못 되고, 우리 팔이 펴질 때, 이렇게 펴질 때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은 이완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근육은 수축돼야 되는 형태인데, 이 안쪽이 만약에 위축이 되어 있다, 완전히 수축이 되어 있다 하면 팔이 제대로 안 펴지겠죠. 무릎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 구축 및 퇴행화, 이것도 사실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 몸에 관절이 여러 군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이라고 한다면, 구축이라는 건 정말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관절이라는 건 뼈랑 뼈가 이어져 있는 그 부분을 칭하잖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원래 윤활유 같은 게 들어있어요. 관절낭이라는 곳에 윤활유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사실 많이 쓰시다 보면, 나이가 많이 드시고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마르게 돼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좀 뻑뻑해지겠죠. 그러면 관절을 움직이기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나타난다. 그런 걸 좀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퇴행화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액저류로 인한 부종이나 골 조직 약화로 인한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는데, 자, 부종, 어르신분들 오시면 정말 많이 얘기하세요. 특히 하지 쪽에 부종이 많이 오시죠. 이제 다리 쪽에 뭔가 종아리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꾸 붓는 것 같고, 양말 신었다가 벗으면 그 부분이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질 않고 딱 봐도 좀 퉁퉁 부어있는 것 같은 형상을 많이 띠는데, 그런 거를 부종이라고 하죠. 체액저류라는 게 뭐냐? 우리 이제 다리 쪽으로,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혈액을 보내주죠. 온몸으로 다 보내주는데, 이제 사지, 말초 쪽에서 다시 심장 쪽으로 피를 또 보내줘야 돼요. 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손 쪽은 그래도 심장이랑 가까워서 부종 같은 것들이 좀 덜해요. 근데 하지에서는 심장에서 더 멀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려면 근육이 다시 짜서 피를 올려 보내주는 작용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우리가 항상 받고 있고, 중력으로 인해서 퇴행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래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면 올려주는 힘이 부족해요. 그러면 아래 혈액이 계속 머무르게 되죠. 계속 머무르면 피가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피에서 물만, 체액만 따로 빠져나와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부분에 정체되어 있게 돼요. 그런 상황을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에 체액이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거는 위로 올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골조직 약화로 인한 골다공증, 요거는 골다공증 이따가 설명드릴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젊었을 때 튼튼한 관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사실 이거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르신분들 한의원 오셔가지고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가 뭐 몇 년 전에도 똑같이 허리가 아팠는데 그때는 침 한 3번 맞으니까 괜찮아졌다. 지금은 자기가 여기저기 한의원 다녀봤는데도 낫지도 않고, 정형외과 갔는데도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침 치료로 이걸 해결을 해달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서의 포인트는 몇 년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사실 시간이 흐르면 노화가 진행이 되죠. 그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더 가팔라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은 사실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한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양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치료 기간은 당연히 길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겪으신 기간이, 이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야 돼요. 무릎이 아픈 거 예전에는 한 3번 맞으면 괜찮았던 거 지금은 6번, 9번 맞아야지 괜찮아지시는 게 사실상 정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더 걱정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다시 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진행되는 거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그래서 노화의 진행을 어떻게 해서 늦추고 관절을 좀 아껴서 덜 아프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절을 또 아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계속 움직여야 되고, 뭐 농사도 지으셔야 되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어깨도 계속 쓰고 하시는데, 관절을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은 근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무릎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관절 쪽을 지탱해주고 있는 위에 허벅지 근육이 있고 아래 종아리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두 개가 관절이 하는 일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육을 좀 강화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관절이 힘을 덜 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가관절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적절한 운동 실천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드실수록 운동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상체 운동 이런 것보다는 하체 위주로 운동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부종 같은 것들, 하지 부종 같은 것들 예방하려면 하체 운동 하셔야 되고, 무릎 관절 아끼시려면 주변 근육이 도와줄 수 있게 하체 운동 하셔야 되고, 우리 몸 전체를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체 쪽 근육을 길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쉽게 시행하실 수 있는 게 그냥 걷기. 근데 이게 오르막 내리막 막 등산하시고 하는 거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평지에서 많이 걸으시고 실내 자전거 타시고,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죠. 뼈 건강이랑 심폐기능, 적정 체중 유지에 아주 좋으세요. 뼈 건강이랑 심폐기능 많이 걸으니까 뭐 도움이 되는 거 알겠다. 적정 체중 유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아주 중요하세요. 특히 이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릎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허리랑 무릎 쪽이 불편해서 오시는 어르신 분들한테 저희 한의원에서 만약에 그분이 좀 치료가 더디다 하시면 인바디 측정이라는 거를 해드려요. 인바디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은 얼마만큼 있고, 체지방은 얼마만큼 있고, 복부의 지방은 얼마만큼 있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이제 인바디를 측정을 하면 복부 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허리나 무릎 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데 우리 몸의 전체 균형이 복부 지방으로 인해서 틀어져 있으면 고질적으로 뭔가 계속 낫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만큼 적정 체중 유지도 사실 관절 건강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걷기를 통해서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절의 부담을 줄여준 상태에서 하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 타기 하시는 거. 자전거 타기 이제 우리가 조금만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하체 쪽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와요. 그렇다 보니까 근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돌발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걷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맨몸으로 움직이니까 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잘 대처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에 속도도 빠르고 뭐 자동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 타시는 쪽으로 해서 자전거 타기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그 다음은 수영장을 통한 수중 운동 하시는 거. 요거 정말 제가 추천 많이 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랑 이런 것들 때문에 수영장 제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어르신분들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거, 아쿠아로빅 하시는 거, 이런 것들 도움 정말 많이 되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을 통해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력 및 심폐지구력 증진 효과가 있죠.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꼭 중력이 덜 받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부력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중력 때문에 우리 관절이 받고 있는 무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노화라는 것도 진행이 되는 거고 퇴행도 진행이 되는 건데, 부력을 통해서 그 중력 자체를 많이 감소시켜 주니까 관절에 무리 가는 거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 정말 추천 많이 드리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영을 배우러 가면 혼자 1대1로 배우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오전반, 새벽반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많이 가시니까 반을 꾸려서 여러 명이서 같이 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 노인층 되면서 많이들 생기시는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정서적 어떤 유대가 생기시니까, 그래서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까지 증진시켜 주실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집안에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요것도 아주 중요하시죠.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들고 왔는데, 좁아진 척추 간격 숨통을 틔워주는 굴곡 운동. 요게 뭐냐, 우리 척추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존재를 하고 목에서 허리 아래 부분, 골반 부분까지 척추가 쭉 정렬이 되어 있죠. 그 뼈랑 뼈 사이에 다 디스크들이 들어있는데,
뼈가 지나치게 눌리게 되면 디스크가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신경을 누를 수가 있고, 그런 걸 이제 디스크, 그리고 협착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간격을 좀 다시 떨어뜨려 줄 수 있게 굴곡 많이 굽혀주시고 펴주시고 하는 스트레칭을 하시다 보면 그런 디스크가 좀 애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뼈 약화 방지를 위한 체중 부하 운동 하시는 거가 요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요걸 일반적으로는 스쿼트라는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어르신분들은 이게 자세를 잘못 잡거나 혼자 하시거나 하면 무릎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벽에다 대고 스쿼트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방법은 뭐냐? 벽을 등진 상태에서 간격을 두고 쓰시고, 이제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쭉 벽 따라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무릎이랑 다리가 직각이 될 때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왔다가를 반복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하고 그걸 3, 4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운동하시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이게 기준치고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 쪽에 자극이 온다라는 거를 느끼시면 되고,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운동 방법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하는 거 아주 추천 많이 드립니다. 다음은 습관적인 자세의 개선이죠. 인체 축이 틀어지면 전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그 쓰는 방식에 따라서 뭉치는 곳도 생기고 늘어나는 곳도 생기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습관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 유발의 원인이 뭐냐? 어떤 한 특정 움직임을 계속 반복을 하시고 그 상태를 잘못된 자세로 계속 유지를 하시면, 그거로 인해서 근육이라는 것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근육도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렇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구조인 건데, 여기서는 특정 움직임의 반복도 사실 큰데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사실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지신다,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시고, 보통은 오른손, 이제 바른 손을 많이 쓰시니까 한쪽만 계속 쓰시다 보면 어깨가 한쪽이 자꾸 처져요. 그렇다 보면 전체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그게 어깨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이 틀어지면서 목도 아플 수 있고, 목이랑 어깨는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목도 아프실 수 있고, 틀어진 걸로 인해서 나중에 허리도 아프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무릎까지도 발목까지도 아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자세를 고쳐주시는 게 중요하고, 한쪽만 계속 쓰시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낮 동안에 주된 자세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허리, 무릎의 보호를 위해서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으시는 습관. 어르신분들은 이제 예전부터 너무 당연하게 좌식 생활을 많이 해오셨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으실 수 있고, 의자가 좀 더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허리 쪽을 좀 더 보호하려면 의자에 앉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세요. 우리가 좌식으로 바닥에 앉는다 그러면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구조보다는 이제 우리 고스톱 하실 때 한쪽 다리는 올리고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앉는 자세 많이 하시고, 아니면 양반 다리 하시고, 양반 다리도 한쪽 다리는 위에 올라가 있고 한쪽 다리는 내려가 있죠. 그럼 이것도 사실 비대칭적인 자세예요. 골반을 틀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양반 자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쪽 다리가 올라와서 앉아 계시는 그런 자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그렇다 보면 척추는 자연스럽게 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대칭된 상황으로 우리가 딱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목과 어깨 보호를 위해서 팔을 어딘가에 꼭 받치고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건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 어깨가 이미 많이 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받치고 생활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의자에 그런 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앉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척추가 S자 모양이 되도록 허리를 펴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S자 모양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허리는 그냥 봤을 때는 일자 같은데 뭐가 S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뒤에 등이 이렇게 굽어 있죠. 사실 이 그림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만 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허리 쪽은 뒤로 쑥 이제 앞쪽으로 쑥 빠져 있고, 이제 등 쪽은 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고, 목 쪽은 다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이런 S자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척추는. 그렇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되도록 허리를 펴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 보면 요추가 이런 식으로 S자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앉으시면 요게 바로 일자가 되는 거예요. S자가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면서 일자 형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도록 허리를 펴시는 게 중요하고, 엉덩이는 최대한 안쪽으로 붙이셔서 밀착하시는 거, 그리고 턱은 살짝 당겨서 일자목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지금 이 상태에선 목도 일자, 허리도 일자에서 정말 최악의 자세인데, 사실 이렇게 많이 앉으시죠. 자꾸 앉아있다 보면 근력이 잡아주지 못하면 엉덩이 근육이나 이제 이 뒤쪽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 잡아주지 못하면 엉덩이가 자꾸 앞으로 빠지게 돼요. 엉덩이 힘이 부족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고 골반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엉덩이는 최대한 안쪽으로 넣으시고 좀 이렇게 곧게, 그리고 완전히 기대시는 자세보다 살짝 앞으로 뜨시는 게 더 중요하신데, 힘드신 분들은 뒤에 기대시더라도 엉덩이 항상 안쪽까지 꼭 넣어주시고, 요 옆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일자목, 그리고 허리 쪽도 무리가 가는 이런 자세들 점검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도 허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하체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그냥 허리만 숙여서 뭔가를 주우시게 되면 이 자세가 이제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갑자기 별거 들지도 않았는데 허리에 담이 왔다, 이 자세에서 제일 많이 생기세요. 그렇다 보니까 허리, 골반 쪽에 압력을 확 올려주는 자세라서 이런 자세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항상 무거운 거 드실 때는 허리는 핀 상태에서 하체 힘으로 들어 올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음은 주요 자세 점검의 바른 수면 자세를 좀 볼게요. 근데 주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반듯하게 누워 계실 때는 오금쪽 아래쪽에다가, 엎드려 계실 때는 아랫배 쪽에 베개를 받쳐 주셔야지 허리가 조금 부담이 덜 가세요. 그냥 평평한 데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우셔야지 좀 더 허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고, 어깨, 척추, 골반, 무릎 뒤틀림 방지를 위해서 죽부인이나 긴 베개를 끌어안고 주무신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잘 때는 위로 똑바로 보고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사실 제일 기준은 그건데, 옆으로 자는 것도 양쪽을 좀 번갈아서 하시면 전혀 이제 건강에는 무리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는 건 상관없으세요. 근데 옆으로 주무실 때는 이렇게 좀 베개를 끌어안거나 죽부인 같은 거 안으시거나 하시는 게 좀 좋으시고,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작업하실 때는 꾸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으셔야 되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유지하지 않으시고, 물건을 들 때는 내 몸에 밀착시켜서 다리랑 허리 힘을 함께 써서 드시는 게 중요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요런 자세에서는 허리 쪽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디스크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세보다는 우리가 아예 앉으셔가지고 다리 힘이랑 허리 힘이랑 같이 써서 물건을 들어 올리시는 거, 농살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시기 때문에 삐어서 오시는 분들, 허리에 담 결린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런 습관 항상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 당연히 유지하게 되면 몸이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거 유지하지 않게 좀 조심하시고, 다음은 노년기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인 골다공증,
척추관 협착증, 무릎 골관절염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골다공증부터 좀 보면요, 뼈 약화를 방지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시죠. 골다공증 측면에 있어서는 25세에서 35세 정도만 지나도 골량은 감소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은 사실 기본적으로 25살만 넘어가도 노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쭉 성장세다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요 골량 감소되는 게 사실 되게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제 건강한 젊은 성인의 골밀도랑 비교를 해서 성긴 정도에 따라서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게 정상적인 뼈의 단면이고 요게 골다공증 환자분의 뼈의 단면인데, 얘는 딱 봐도 촘촘하죠. 뼈가 굉장히 촘촘하고 안에가 차있는 느낌인데, 골다공증 보면 구멍들이 굉장히 커요. 여기가 다 지금 비어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비어있다 보면 외부에서 충격이 가볍게 와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낙상하셨을 때도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잘 붓기도 힘들고 재생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골절이 어르신분들한테는 사실 타격이 굉장히 커요. 한번 발생하시면. 그래서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좀 주의하시고, 아까 뭐 실내 자전거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낙상은 항상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골다공증을 보시면 침해했던 골 조직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는 상태, 방금 보셨던 그림처럼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죠. 그래서 골 조직 약화에 따른 손상 위험 증가하고, 골 조직 약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다친 적이 없는데도 척추가 내려앉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요거는 요 사진을 보시면 요게 정상적인 척추고, 요 옆에가 이제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골절이 된 상황인데, 이게 사고가 나셔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디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서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압박골절이라는 건 골다공증이 있는 상황이면 정말 작은 충격에도 그냥 척추가 잘 버티고 있다가 푹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압박골절 같은 거 좀 주의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척추 내려앉는 경우들도 발생을 한다. 그리고 신장이 감소하고 척추의 퇴행이 가속화된다. 우리 어르신들 될수록 점점 키는 줄어드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척추 사이의 디스크 간격도 많이 줄어들고 척추 자체도 전체 볼륨이 많이 줄기 때문에 신장은 감소되시고, 그렇다 보니까 퇴행도 가속화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특히 낙상하셨을 때 골절 발생 위험이 매우 증가하시고, 특히 어디 골절됐을 때가 제일 예후가 안 좋냐면 대퇴골 쪽, 이제 우리 고관절이라고 하고, 여기 엉덩이 쪽에서 다리가 붙는 그 부분 관절이 골절됐을 때 예후가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요거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 옆에 사진 보면 이게 골절돼서 안에다가 이제 고정할 수 있게 박아놓은 외과적인 시술을 거친 상태인 건데, 벌써 이 상태에서 봐도 양쪽 균형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하셔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틀어지면 사실 요거는 건강을 유지하시기가 훨씬 배로 힘들어지시게 되기 때문에 대퇴골 쪽 골절되지 않도록 좀 예방을 많이 미리미리 주의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골대사에 있어서 칼슘이랑 비타민 D, 체중 부하 감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칼슘이랑 비타민 D는 같이 작용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같이 챙겨주시는 게 좋고, 쉽게 이제 드시는 게 사실 제일 쉬우시니까 식이하시는 게 우유, 멸치, 꽁치, 홍어, 건미역, 건다시마, 메민, 바나나, 요런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영양제 같은 거 이제 드시는 것도 사실 좋으세요. 나이가 드시면 챙겨 드시는 것도 좋으신데, 그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1번으로, 어떤 이제 약품 처리되어 있는 거, 모아놓은 걸, 음축한 걸 드시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건강상에서는 제일 좋으시기 때문에 이런 음식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체내 비타민 D 합성을 돕는 충분한 일광주사.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우리 몸 안에서 애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합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햇빛에 나가서 햇빛 쬐시는 게 그냥 그 상황 자체만으로 비타민 D라는 애들이 몸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무슨 뭐 오랫동안 하루 몇 시간 동안 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루 한 30분 정도씩만이라도 꽁꽁 다 싸매고 가시면, 요즘은 이제 겨울이니까 조금 힘드실 텐데 나중에 날씨가 조금 풀리시면 꽁꽁 싸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그냥 팔 정도만 걷어 놓은 상태로 해를 30분만 하루에 보고 계셔도 충분한 비타민 D 합성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기만이라도 좀 하시는 거.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자꾸 뭐 친구들이랑 많이 노시고 이런 것들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런 합성 돕는 일광조사 중요하시고요. 골 생성 자극할 수 있는 체중 부하 운동도 아주 중요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 같은 것들 좀 하시는 게 좋으시고, 다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퇴행성 척추 질환이죠. 요건 이제 퇴행이라는 게 꼭 늙어서 생기는 거랑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쓰시면 젊은 사람이라도 퇴행은 똑같이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퇴행성 척추 질환, 많이 써서 생긴 질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척추 간격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디스크가 중간중간에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디스크들이 많이, 애들이 볼륨이, 부피가 많이 줄어들어서 간격이, 척추간 사이 간격이 많이 감소하고 골극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뼈가 요게 척추 뼈 모양인데, 요런 끝부분들에 정말 극같이 가시같이 뾰족하게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손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골극도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인대 비후, 후관절 비후 및 이탈. 이게 도대체 뭐냐? 인대랑 후관절은 척추랑 척추의 뼈랑 뼈 사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부 조직, 그런 말랑말랑한 근육이 아닌 그런 조직들이 다 붙어 있는데, 후관절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척추 간에도 인대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걔네들이 비후해져, 뚱뚱해지고 좀 뻣뻣해지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굽히고 펴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뚱뚱해져 있고 유연하지 못하니까 자꾸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탈을 할 수도 있고, 그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척추관 외측 함요부랑 추간공 쪽이 좁아진다. 이것도 간격 감소랑 사실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그 사이의 간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인대나 후관절 같은 애들이 비우되면서 이 주변부에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신경들을 얘네가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문제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신경을 누르게 되면 신경과 관련된 통증이나 불편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저림 같은 것들, 이제 저릿하게 통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대표적 증상으로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이다. 이 단어가 3개 다 어려우신데, 신경인성이라는 건 신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간헐적, 가끔씩 생기는 파행. 파행은 우리가 걷다 보면 어르신분들 오랫동안 못 걷겠다, 몇 걸음 걷다 보면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파행이 발생하는 게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펴시는 게 불편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굽히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굽히고 걷다가 쉬었다 갔다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어르신분들은 협착이 와 있을 경우가 좀 높으세요. 그럼 이제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나으시고, 나중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거나 시술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또 치료하시고 침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시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셨으면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다리의 이상 감각 및 근력 약화도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신경인성, 신경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피부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거나 둔감하다던가 느낌이 별로 없다 생기실 수 있고,
또 근력 약화, 어느 신경을 또 누르면 이제 근 약화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자꾸 안 들어간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뭔가 감각이 이상하다, 무감각하다 라던가 자꾸 근육에 힘이 빠진다, 이런 애들은 근육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런 식으로 신경을 뭔가 어느 조직에서 누르고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허리 통증은 꼭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옆에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뭐 이렇게 뭐 걷다가 힘들고 굽히는 게 뭐 편하고 하긴 한데 난 허리에 통증은 없어. 허리 통증이 충분히 없어도 협착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해 보실 것 말씀드리고요. 주의사항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너무 무리하게 불편한데도 난 스트레칭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으시고, 내리막길 보행하실 때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 우리가 오르막일 때는 오르막 얘기는 안 하고 내리막 얘기를 하냐면, 위로 올라갈 때는 한쪽 발은 항상 땅에 붙어있는 발이 있어요. 올라갈 때 보면. 내려갈 때는 이 한쪽은 발꿈치만 닿고 한쪽은 발끝만 닿은 상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자세가 내리막길에서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많이 주의하시고, 특히 등산 같은 거 하실 때 주의 많이 하시고요. 장시간 서 있는 거 당연히 안 좋죠. 무리를 계속 주기 때문에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동작도 주의하시는 게 좋다. 다음에 이제 무릎 골관절염 말씀을 드릴 텐데, 퇴행성 관절 질환이죠. 무릎 골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퇴행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질환이고, 체중 부하가 관절에 주로 발생을 해서 노년기에 슬관절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연골 퇴행이나 과잉골 형성이나 관절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골관절염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얘네가 골관절염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반복적 등통이 생길 수 있고요. 관절 강직도 생길 수 있고 운동장애도 생길 수가 있어요. 무릎을 자꾸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중간 사이에 있는 연골이 많이 닳기 때문에 무릎과 무릎은 위에 뼈, 이제 허벅지 쪽에 있는 뼈랑 아래쪽 종아리 쪽에 있는 뼈 두 개가 그냥 존재를 하고, 주변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걔네를 그냥 형성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관절이라고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 같은 경우에 볼이랑 소켓 같은 그런 구조라서 이렇게 뼈를 감싸고 있는 구조라 사실 굉장히 튼튼한 구조예요. 근데 무릎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 같은 것들도 좀 더 쉽게 생길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많이 움직이면 통증이 악화되죠. 왜냐하면 퇴행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쓰셔서 생긴 질환이라서 많이 움직이시게 되면 당연히 통증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강직도, 이제 뻣뻣하게 굳는 것도 악화가 되실 수밖에 없고, 관절 가동 범위도 감소하시죠. 어느 끝점 이상은 못 움직이겠다, 이 이상은 너무 불편해서 못 움직이겠다, 혹은 과잉골 형성 같은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에 기질적으로 뼈가 막고 있어서 못 움직이는 경우들도 생기세요. 그래서 어쨌든 가동 범위가 감소를 하시고, 관절 주위에 종창이나 염증이 생긴다, 뭔가 열감이 자꾸 나고 부어있고 이런 분들, 그래서 자꾸 나는 물을 빼줘야 된다, 골관절염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침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병원 와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하시는 게 좋으시고, 날씨에 따른 증상 변화, 비 오는 날 우리가 이제 다음날 비 오거나 할 때 무릎이 괜히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체액이 저류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거라서, 날씨에 따라서도 증상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날씨 좀 좋은 날은 안 아팠다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무릎 골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무거운 짐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으시죠. 안 드실 수 있으면 부하는 최대한 안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좋지 않으세요. 강직이 지속이 되면 완전히 굳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피하시고, 자꾸 스트레칭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하셔야 되고, 부종 관리도 하시고, 요거는 뭐 병원에 가셔서 하시던, 한의원에 오셔서 하시던, 어쨌든 치료를 받으면 부종은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시는 게 좋고, 부위랑 시기에 따른 적정한 내온 찜질 하시는 거,
사실 냉찜질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염증이 생겨서 너무 열감이 있다 라는 상황에서는 냉찜질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좀 삐끗했다, 순간 삐끗했다 그러면 그 삐끗하신 시간부터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정도는 냉찜질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어쨌든 염증이 나서 안에서 열이 나는 게 느껴지시면 그럴 땐 냉찜질 하시는 게 좋고, 웬만한 경우에는 그냥 평소에 좀 무릎이 아프다, 웬만한 경우에는 온찜질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다음은 이제 건강에 도움되는 수지침법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원래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귀도 있고 이렇게 다 신체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의학에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손 쪽만 좀 따라 하실 수 있게 손 쪽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손등이랑 손바닥이랑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손등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이쪽이 척추, 우리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옆에가 우리 팔, 여기 끝에가 다리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요 팔에서 첫 번째 관절 있죠. 요 첫 번째 관절이 손목을 말하는 거고요. 요 두 번째가 팔꿈치, 그냥 요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가 어깨, 그러니까 여기 딱 순서대로죠.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리니까 요 첫 번째 관절이 발목이고, 여기가 무릎이고, 요 아래 관절이 이제 고관절 쪽, 요 골반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이 지압점들도 존재를 하는 거고, 손바닥은 좀 더 내장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장육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뒤에는 좀 더 근육 구조였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손바닥을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가 우리가 얼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쪽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 아래 눈이 들어가고, 그 아래가 코, 이제 기관지, 이 아래쪽이 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폐, 그리고 이 아래가 심장. 이 중간에 위가 있고요. 이 아래쪽,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소화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할 때는 손바닥 쪽으로 지압을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시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생식기랑 소변 보고 하는 이제 신장이나 방광이나 이런 쪽 생각하시면 돼서, 이 전체적인 구조로 설명을 드릴 거고, 뭐 간도 있고 대장도 있고 신장, 췌장도 있고 다양하게 사실 존재를 하는데, 이 전체를 다 외우기는 힘드시니까 그냥 그 구조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먼저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어디를 누르면 좀 좋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기가 팔이었죠. 그러면 여기 손목부터 내려가니까 이쪽이 어깨였으니까 어깨 부분 이쪽을 눌러주시면 괜찮으시고, 어깨 통증일 때는 요 옆쪽 부위, 옆쪽 부위, 요 아래쪽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혈자리랑도 살짝 관계가 있는데, 혈자리는 요 수지침이랑은 조금 달라서 그럴 때 상응점이 존재를 하긴 해요. 요 옆쪽으로, 요쪽도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어깨 통증은 이런 상황이고, 요통이나 디스크가 있을 때는 요 아래쪽을 눌러주시는 게 좋으신데, 여기 아예 요통점이라는 혈자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이쪽 손등에서 눌러서 아픈 부분인데, 여기 만져보시면 뭐 이렇게 잡히는 뼈인지 뭐가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요 손가락 따라서 하나씩 존재를 하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 요 사이 부분, 요쪽이랑 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요 사이에 있는 부분, 여기 쏙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요 사이 요 세 군데를 눌러주시면 정말 내가 급성으로 담이 오거나 움직이기 힘들 때 여기 누르시면 조금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침치료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지압을 잘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요통이 있을 때 이렇게 따라오는 조직들 사이
그 사이 이렇게 생겼는데 눌러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자궁이나 생리통증,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손바닥으로 넘어가죠. 내장기관이니까 손바닥으로 넘어가서 요 가운데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손목 쪽으로 내려가서 요 부분에 눌러서 아픈 부위를 눌러주시면 이제 부인과 질환 같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세요. 통증이 좀 있거나 아랫배가 너무 차거나 할 때 여기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이쪽이면 아래쪽 이렇게 돌아가 보면서 피로랑 호감기 예방도 있는데, 요거는 아까 이제 폐 쪽 관련해서 사실 눌러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완전하게 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실게요. 앞머리 통증, 두통도 사실 굉장히 많으시죠?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쉬워요. 손바닥을 봤을 때 제일 윗부분이 우리 머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이 가운데 손가락 제일 위에 여기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좀 되세요. 앞머리 통증일 때는 끝부분, 그리고 귀랑 편두통은 요거 이제 가운데 손가락인데, 이제 옆쪽 머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요 중지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이 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옆쪽을 눌러주시면 편두통 좀 해결이 되는 건데, 일단 눌러서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자극을 줬을 때 여기는 더 아프다라는, 똑같은 세게로 눌렀는데 더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그쪽이 정체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셔서 좀 많이 눌러주시면 약간 해결이 되세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일 땐 항상 이 가운데가 중심이에요.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아픈 부위 있으시면 그쪽을 좀 꼭꼭꼭꼭 많이 눌러주시고, 소화불량일 때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아프신 부위 꼭 눌러주시고, 뒷목 통증일 때는 우리 다시 뒷목 쪽이니까 손등으로 넘어가죠. 손등으로 넘어가서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 쪽을 쭉 눌러봤을 때 또 아픈 부위가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눌러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여기는. 그래서 누르면서 뒷목도 이렇게 좀 같이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 눈 피로나 다리끼 눈물 같은 것들 당연히 다시 얼굴로 넘어가서 가운데 손가락이 첫 번째가 머리였으니까 여기에 눈 부위 꼭 눌러주시고, 코감기나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거 나실 때 얼굴의 아래쪽에, 눈 아래쪽에 있는 코 부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기본적으로 콧물이나 재채기나 코감 같은 것들은 또 폐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래까지 눌러주시는 게 좋기는 하세요. 구내염이나 치통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 얼굴에서 아랫부분, 여기 그러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상황에 따라서 눌러주시면 되시고, 급체나 숙취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소화기관의 문제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아픈 부위, 소화불량이랑 뭐 숙취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침 치료할 때 하나하나 포인트 제대로 잡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포인트를 잡기는 너무 어려우셔서 눌러서 아픈 부위를 찾으셔서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세요. 요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불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자리예요. 얘는 수지침으로 따로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혈자리들, 침치료 많이 하는 혈자리들의 일종인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가볍게, 주먹을 가볍게 쥐어 봤을 때 새끼손가락이 끝에 닿는 점이 있어요. 요쪽을 이제 소부혈이라고 부르고, 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 요 손목 라인에 요 끝에서 끝에 잡히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살짝 넘어와서 요 부위쯤, 여기가 이제 우리 심장이랑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경락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활을 좀 눌러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기를 꼭꼭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실제로 한의원을 만약에 불면 때문에 가거나 하셨을 때는 이쪽 침 치료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불면증 같은 경우에 주먹을 편하게 꽉 이렇게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쥐었을 때 손가락이 닿는 부분 끝점 이쪽 눌러주시고 이렇게 내려와서 끝에서 살짝 안쪽으로 넘어오셔서 손목 주름 있으시죠? 이쪽 눌러주시면 돼요. 오늘 강의 이제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봤는데 어르신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질환들이랑 건강관리법이나 그리고 수지침법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아마 설명을 좀 드렸어요. 보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불편하실 때 이제 평소에는 혼자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신데, 어쨌든 정말 불편하실 땐 참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 의견 듣고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시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